엄마가 데리러 왔어요. 1년 전 바다에서 실종된 아내가 매일 밤 젖은 얼굴로 꿈에 나타나 철문을 열어달라 속삭입니다. 미친 짓이라고 슬픔에 미쳤다고 모두가 말했지만 정민호는 알았습니다. 침대 밑에 고인 물과 바닷물 냄새가 나는 발자국이 환각이 아니라는 것을요. 방파제에서 발견한 아내의 결혼 반지, 경찰 기록에서 삭제된 실종 신고, 그리고 10년 전부터 반복된 의문의 실종 사건들. 진실을 쫓던 그에게 익명의 쪽지가 도착했고 민호는 마침내 지하 깊숙한 곳에 철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상도 못한 끔찍한 비밀이었고 더 끔찍한 것은 이제 14살 딸마저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23시간 안에 딸을 찾지 못하면 그 아이는 영영 돌아오지 못합니다. 오늘도 인생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녀가 돌아온 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정민호는 또다시 같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침대 시트를 움켜쥔 손등에 힘줄이 튀어나와 있었어요. 숨을 몰아쉬는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등골을 타고 흐르는 땀이 차가운 공기를 만나 소름을 일으켰죠. 민호는 천천히 눈을 뜨며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선풍기 날개가 희미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꿈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깊고 어두운 바닷속, 녹슨 철문 앞에 그녀가 서 있었어요.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손가락 끝에서는 물방울이 끊임없이 떨어졌죠. 민호가 다가가려고 할 때마다 물살이 거세게 밀려들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물속에서 일그러진 채 들려왔습니다. 깊은 물 밑에 철문을 열어줘. 민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맨발로 마루를 걸었습니다. 발바닥에 차갑고 축축한 감촉이 느껴졌어요. 몸을 굳힌 채 아래를 내려다본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침대 아래 마루가 젖어 있었습니다. 작은 물웅덩이처럼 고인 물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민호는 무릎을 굽혀 손가락을 물에 담갔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촉감은 분명했죠. 환각이나 착각이 아니었어요.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코끝에 가져갔습니다. 바닷물 냄새가 났습니다. 비린내와 함께 섞인 짠 내음. 민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1년 전부터 계속된 이 이상한 현상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침대 시트가 축축한 정도였죠.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은 이렇게 바닥까지 젖어 있었어요. 그는 허리를 숙여 물웅덩이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듯한 순간을 마주했죠.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작은 여자의 발자국. 침대에서 시작해 창문 쪽으로 이어지는 흔적이었어요. 민호는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창문은 꼭 잠겨 있었죠. 그는 유리창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항구의 등대불이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새벽 안개가 마을 전체를 뿌옇게 감싸고 있었죠. 아빠!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화들짝 놀라 돌아섰어요. 문틈 사이로 딸 유라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14살 소녀의 눈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죠. 또 그 꿈 꿨어? 유라는 방 안으로 들어오며 물었어요. 민호는 재빨리 몸을 움직여 침대 아래의 물자국을 가렸습니다. 딸에게까지 이 이상한 일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괜찮아. 그냥 더워서 깬 거야.
민호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이미 아버지의 얼굴에서 뭔가를 읽어낸 듯 했어요. 소녀는 천천히 다가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손이 차가워. 유라의 작은 손이 따뜻했어요. 민호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속을 채웠죠. 유라야, 학교 가기 전에 아빠랑 같이 나가볼래? 추모비에 꽃 좀 놓고 오자. 응, 좋아.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녀의 눈가에는 아직도 슬픔이 남아 있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엄마를 잃은 상처는 여전히 생생했던 거죠. 두 사람은 간단히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6시 남해의 작은 항구 마을은 아직 잠에서 덜 깬 모습이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민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1년 전 그날도 이렇게 조용한 새벽이었죠. 아내 윤지연이 새벽 조업을 나가는 어선에 타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교사였던 지연은 그날 학교 체험학습 준비를 위해 어선을 미리 답사하러 간 거였어요. 하지만 배는 항구를 떠난 지 2시간 만에 풍랑을 만났고 지연은 그대로 실종되었죠. 해양경찰이 나흘 동안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항구 언덕에 작은 추모비를 세워줬어요. 지연의 무덤은 없었습니다. 묻을 시신이 없었으니까요. 민호와 유라는 언덕길을 올라 추모비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 윤지연을 기억하며 비석에 새겨진 글자를 보며 민호의 목이 메었어요. 유라는 가져온 들국화를 비석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눈을 감았죠. 엄마, 저예요. 오늘도 일기 썼어요. 엄마는 아직 바다 밑 어딘가에 있다고 믿어요. 언젠가 꼭 돌아올 거라고.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거세게 불어왔어요. 민호의 재킷 자락이 펄럭였고 유라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죠. 그 순간 민호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민호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어요. 언덕 아래 항구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정박해 있는 어선들, 창고들, 그리고 파도가 부서지는 방파제까지. 하지만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아빠, 괜찮아? 유라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딸을 안심시켰어요. 응, 괜찮아. 바람이 좀 세네. 하지만 민호의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언덕을 내려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유라는 학교에 가야 했고 민호는 마을 어촌계 사무실로 출근해야 했거든요. 전직 해상구조요원이었던 민호는 지금 마을의 해양 안전 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문득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안에는 고지서 몇 장과 함께 작은 흰색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발신인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봉투였죠. 민호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쪽지 하나만 들어 있었어요. 손으로 쓴 글씨였는데 잉크가 번진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깊은 곳에 진실이 있습니다. 철문을 찾으세요.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꿈속에서 들었던 그 말과 똑같았어요. 그는 쪽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종이가 약간 축축한 것 같았죠. 손가락으로 만져보니 분명 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바닷물 냄새가 났어요. 민호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좁은 골목길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아내와 관련된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민호는 쪽지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는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려 애썼어요. 슬픔을 억누르고 딸을 위해 강한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죠. 하지만 이제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꿈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집안의 물자국은 계속 나타났어요. 그리고 지금 이 정체 모를 쪽지까지. 민호는 주머니 속 쪽지를 만지작거리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을 밝혀내야 한다고.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민호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의문들이 하나둘씩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정말 사고로 실종된 걸까요?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다른 진실이 있는 걸까요? 민호는 항구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아, 내가 꼭 찾아낼게. 내가 어디 있든. 새벽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호의 앞에 놓인 길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유라를 학교에 보낸 뒤 항구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 어촌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자꾸만 항구 쪽으로 기울었죠. 주머니 속 쪽지를 만지작거리며 민호는 방파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철문을 찾으라고 했죠. 하지만 이 작은 항구 마을에 철문이 얼마나 많은데요. 창고마다, 선착장마다, 컨테이너마다 철문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내쉬며 바다를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물결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1년 전 지연이 사라진 날도 이렇게 맑은 날씨였습니다. 민호는 방파제 끝까지 걸어갔어요. 발밑으로 파도가 철썩거리며 부서졌습니다. 물보라가 튀어올라 민호의 얼굴에 닿았죠. 차갑고 짠 감촉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민호의 시선이 방파제 아래 돌무더기에 멈췄어요. 밀물이 빠지면서 드러난 바위 틈 사이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작고 둥근 금속 조각이었죠. 민호는 재빨리 몸을 숙였습니다.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 올렸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진 물건을 보는 순간 민호의 숨이 멎었습니다. 결혼 반지였습니다. 녹이 슬어 누렇게 변한 금반지. 하지만 안쪽 면에 새겨진 글자는 여전히 선명했어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M&J forever. 민호와 지연. 영원히. 20살에 만나 26년을 함께 산 두 사람의 약속이 거기 새겨져 있었죠. 민호는 16년 전 결혼식 날 이 반지를 직접 아내의 손가락에 끼워줬어요. 그리고 지연은 한 번도 그 반지를 빼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슬픔이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희망이었을까요?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민호는 중얼거리며 반지를 꽉 쥐었어요.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해양경찰은 지연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했죠. 물살에 떠내려갔을 거라고, 깊은 바다 어딘가에 가라앉았을 거라고. 하지만 이 반지는 어떻게 여기 있는 걸까요? 방파제 아래 바위 틈에 마치 누군가 일부러 놓고 간 것처럼. 민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항구에는 몇몇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창고 앞에는 지게차가 화물을 옮기고 있었죠.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낯설게 보였어요. 그는 반지를 주머니 깊숙이 집어넣고
서둘러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추모비가 있는 곳이었죠. 새벽에 유라와 함께 다녀온 그곳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숨을 헐떡이며 언덕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추모비 주변에 흙이 파헤쳐져 있었어요. 새벽에는 분명 이렇지 않았습니다. 유라가 놓은 들국화도 옆으로 밀려나 있었죠. 누군가 이곳을 뒤진 흔적이 역력했어요. 민호는 무릎을 꿇고 땅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신발 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어요. 성인 남자의 것으로 보이는 큰 발자국이었죠. 그리고 비석옆 흙 속에서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젖은 종이었어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쳤습니다. 더 이상 파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또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경고의 내용이었어요. 민호는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죽음에 대해 뭔가 알고 있었어요. 진실을 알려주려는 건지 아니면 막으려는 건지 알 수 없었죠.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경찰에 가야 한다고. 오전 11시 민호는 마을 파출소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박순철 경사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55살의 이 경찰관은 30년 넘게 이 마을에서 근무한 베테랑이었죠. 민호 씨, 무슨 일이세요? 순철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거 오늘 아침에 방파제에서 찾았습니다. 제 아내 반지예요. 순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반지를 집어들어 자세히 살펴봤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 씨, 이건 그냥 물살에 떠내려온 거예요. 1년이나 지났는데. 하지만 반지는 분명합니다. 안쪽 글자를 보세요. 제가 직접 새긴 거예요. 민호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순철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게 뭘 의미하는 건데요? 지연 씨가 실종될 때 끼고 있던 반지가 바다를 떠돌다가 우연히 방파제에 걸린 거잖아요. 우연이라고요? 민호는 책상을 짚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추모비 근처도 누가 뒤졌어요. 그리고 이런 쪽지들도 받았고요. 민호는 주머니에서 2장의 쪽지를 꺼내 보여줬어요. 순철은 쪽지들을 훑어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호 씨, 솔직히 말할게요. 아내분을 잃은 슬픔이 아직 컸나 봐요. 이런 건 그냥 장난이에요. 마을에 심심한 사람들 많잖아요. 장난이라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좌절이 뒤섞인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제 집 침대 밑에서 물이 고이고 발자국이 나타나고 이런 쪽지들이 오는데 그게 장난이라고요? 순철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위로하려는 듯한 제스처였지만 민호에게는 그저 무성의하게 느껴졌어요. 알아요, 힘드시죠.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지연 씨는 안타깝게도 바다에서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딸을 위해서라도. 민호는 순철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는 반지와 쪽지들을 주워 담으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미쳤나 보죠. 민호 씨, 그런 뜻이 아니라. 하지만 민호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파출소 문을 박차고 나온 그는 거친 숨을 내쉬었어요. 햇살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경찰은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였죠. 민호는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머리를 식히고 싶었죠. 젊은이.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돌아봤어요. 낡은 한옥대문 앞에 노인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최영감이었어요. 81살의 이 노인은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았다고 했죠. 민호도 몇 번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영감님, 안녕하세요. 민호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영감은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이 있었죠. 경찰서 갔다 오는 길이지? 민호는 깜짝 놀라 영감을 쳐다봤습니다. 영감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소문 빠르지. 이 마을이 얼마나 작은데. 자네 아내 반지 찾았다며?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감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자네 아내가 탔던 배, 그거 신태곤 씨 배였지? 민호는 멈칫했습니다. 태곤, 그 이름을 오랜만에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 이상한 소문 많았어. 영감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영감 쪽으로 몸을 기울였죠. 무슨 소문이요? 10년 전쯤인가. 그 사람 배에서 일하던 선원 하나가 실종됐어. 그때도 지금처럼 바다에서 사고 났다고 했지. 하지만 영감은 말을 멈추고 민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시신이 안 나왔어. 자네 아내처럼. 민호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감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몇 번 더 있었지. 다 태곤이 배였어. 근데 이상한 건 그 사람 그때마다 배를 바꿨다는 거야. 새 배를 샀어. 어디서 그런 돈이 나온 건지.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신지 아세요? 민호는 급하게 물었어요. 영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석 달 전에 마을 떠났어. 큰 도시로 갔다더군. 자세한 건 모르겠어.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태곤,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영감님, 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영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렸어요. 그때 실종된 선원이 내 조카였어. 경찰은 아무것도 안 해줬지. 자네도 똑같은 꼴 당하는 거 보니 속이 쓰려서 그래. 민호는 영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감사합니다. 꼭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영감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마음속에 무언가가 확고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진실은 신태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주머니 속 반지를 만졌어요. 차갑고 거친 금속의 감촉. 그리고 그 안에 새겨진 약속. 지연아, 이제 알겠어. 내가 뭘 말하려는지. 민호는 항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확신은 민호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항구 끝자락에 있는 낚시점 앞에 섰습니다. 오후 2시 낡은 간판에는 바다낚시 박도연이라는 글자가 페인트가 벗겨진 채 걸려 있었어요.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밀었습니다. 종소리가 딸랑거렸죠. 어서 오세요.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호가 안으로 들어서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낚싯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에 단정한 인상이었지만 눈가에 주름이 깊었어요. 박도연이었습니다. 뭐 찾으세요? 도연이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민호는 한 발짝 다가서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낚시 도구를 사러 온 건 아니고요. 박도연 씨 맞으시죠?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낚싯대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민호라고 합니다. 1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신태곤 씨 배에서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민호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사건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도연은 가게 뒤편으로 민호를 안내했습니다. 작은 사무실 같은 공간이었어요. 책상과 의자,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파일 캐비닛이 있었죠.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민호는 의자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캐비닛 위에는 낡은 액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도연의 모습이 보였죠. 전에 경찰이셨나 보네요. 민호가 물었어요. 도연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동안 형사였어요. 하지만 5년 전에 그만뒀죠. 왜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캐비닛을 열었어요. 안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죠. 이걸 보세요. 민호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 스크랩과 사진들, 그리고 손으로 쓴 메모들이 빼곡했어요. 2015년 6월 3일, 어선 청해호에서 선원 최성훈 씨가 실종됐습니다. 도연이 첫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해경은 사고사로 결론 냈죠. 하지만 저는 의심했어요. 민호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실종된 선원의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배 사진이 있었죠. 청해호. 선주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태곤.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최 영감님 조카분이시죠? 제가 담당 형사였어요. 수사를 시작했는데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도연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선박 도면과 통신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실종 당일 배의 냉동 창고에서 이상한 전력 사용량이 기록됐어요. 평소보다 3배나 많았죠. 그리고 신태곤 씨의 통화 기록을 조사했더니 도연의 손가락이 한 전화번호를 가리켰습니다.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이 번호로 여러 통화가 있었어요. 추적해봤더니 부산의 한 의료 브로커였습니다. 불법 장기 거래로 의심받던 인물이었죠. 민호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파일을 넘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파고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부에서 수사 중단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였죠.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의 눈에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명령을 거부했어요. 혼자서라도 계속 조사했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결국 징계를 받고 지방으로 좌천됐어요. 그러다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민호는 도연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이 사람도 자신처럼 진실을 찾다가 좌절한 거였죠. 왜 아직도 이 자료들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도연은 파일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입니다. 제가 끝까지 싸웠어야 했는데 포기했거든요. 그 가족들에게 진실을 밝혀주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도연은 반지를 집어들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제 아내 반지입니다. 오늘 아침 방파제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이런 쪽지들도 받았고요. 민호는 2장의 쪽지도 꺼내 보여줬습니다. 도연은 쪽지들을 읽더니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서 노트북을 꺼내 켰습니다.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가 아직 살아있어요. 비공식적이지만 도연은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여러 창들이 열렸죠. 민호는 의자를 당겨 화면을 함께 봤어요. 아내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윤지연입니다. 2024년 10월 15일에 실종 신고했어요. 도연은 검색창에 이름과 날짜를 입력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결과가 떴어요.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민호는 눈을 의심했어요. 도연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한데요? 분명히 신고가 접수됐을 텐데. 도연은 다른 방식으로 검색을 시도했어요. 날짜별로, 지역별로 여러 조건을 바꿔가며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죠. 삭제됐어요.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기록을 지운 겁니다. 시스템 관리자급 권한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경찰 내부에서 증거를 없앴다는 뜻이었습니다. 신태곤 관련 기록도 찾아볼게요. 도연은 태곤의 이름을 검색했어요. 몇 개의 결과가 떴습니다. 과거 선박 등록 기록, 사업자 정보 등이었죠. 하지만 최근 3개월간의 기록은 비어 있었어요. 마을을 떠났다고 했죠? 어디로 갔는지 추적이 안 되네요. 도연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뭔가 떠올랐다는 듯 손가락을 멈췄어요. 잠깐만요. 해양수산부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 볼게요. 도연은 다른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선박 등록 정보를 관리하는 곳이었죠. 태곤의 이름으로 검색하자 새로운 정보가 나타났어요. 여기 있네요. 석 달 전에 화물선 한 척을 새로 등록했습니다. 이름은 해룡호. 정박지는 도연의 목소리가 잠시 멎었어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민호를 돌아봤습니다. 부산항입니다. 정확히는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부두 쪽이에요. 민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찾았어요. 태곤의 행방을. 배가 지금 거기 있나요? 선박 이동 기록을 보니 이틀 전까지는 부산에 있었네요. 그런데 어제부터 위치 추적이 안 됩니다. 도연은 다른 창을 열어 해상 교통 정보를 확인했어요. 아, 여기 있네요. 오늘 새벽 4시에 출항 신고를 했습니다. 목적지는 제주도라고 되어 있어요. 제주도요? 민호는 의아했어요. 도연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화물선이 제주도에 갈 이유가 있나요? 보통 컨테이너선은 정해진 항로로만 다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거짓 신고일 가능성. 지금 배의 실제 위치를 알 수 있나요? 민호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도연은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선박 자동 식별 장치로 추적해 볼게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화면에 로딩 표시가 돌아갔습니다. 민호는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죠. 5분이 지났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빨간 점 하나가 찍혔습니다. 여기네요. 도연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빨간 점은 제주도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남해안을 따라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죠. 목포 쪽으로 가고 있어요. 신고한 항로와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민호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도연은 민호를 올려다봤어요. 그의 눈에는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망설임은 결의로 바뀌었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만으로는 부족해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도연은 캐비닛에서 오래된 카메라와 녹음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파일들을 큰 가방에 담았습니다. 10년 전에 못다한 일을 이제라도 끝내야죠. 최성훈 씨 가족분들에게 그리고 당신 아내분에게 진실을 밝혀드려야 합니다. 민호는 도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악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이건 제 속죄이기도 하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진실의 한 걸음 다가선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그 진실이 얼마나 어둡고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무엇을 잃게 될지. 가게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도연의 낡은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부산까지 3시간 걸립니다. 해지기 전에 도착해야 해요. 도연이 핸들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에는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민호는 주머니 속 반지를 만졌습니다. 지연아, 조금만 기다려. 이제 진실이 뭔지 알게 될 거야. 트럭은 좁은 항구 마을 길을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뒤편으로 바다가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민호의 마음속에서 바다는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깊고 어두운 바다.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부산항 신항에 도착한 건 오후 5시 반이었습니다. 하늘은 어둡게 변하고 있었어요. 먹구름이 빠르게 몰려왔고 바람이 거세졌죠. 민호는 트럭에서 내려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항구를 둘러봤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크레인들이 기계음을 내며 화물을 옮기고 있었죠.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누구도 두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해룡호가 어디쯤 있을까요? 민호가 물었어요. 도연은 휴대폰으로 선박 위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부두 끝쪽이에요. 저 창고들 뒤편일 겁니다. 두 사람은 컨테이너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울렸어요. 민호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죠. 10분쯤 걸었을까요? 도연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저기요. 도연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 낡은 화물선 한 척이 정박해 있었어요. 선체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글자가 보였습니다. 해룡호. 민호는 숨을 죽이고 배를 바라봤습니다. 갑판은 텅 비어 있었어요. 불빛도 없었죠. 마치 버려진 배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 도연이 속삭였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배 옆으로 낡은 창고 건물이 있었어요. 녹슨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죠. 저기 들어가 볼까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손전등을 꺼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두 사람은 천천히 창고로 다가갔습니다. 녹슨 철문을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연이 손전등을 켰어요. 빛이 어둠을 가르며 안쪽을 비췄습니다. 창고는 생각보다 넓었어요. 오래된 나무 상자들과 그물, 녹슨 기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곰팡이 냄새와 바닷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요. 민호가 구석을 가리켰어요. 손전등 불빛이 그곳을 비추자 바닥에 난 금속 뚜껑이 보였습니다. 마치 맨홀 뚜껑처럼 생겼지만 더 컸어요. 도연은 무릎을 꿇고 뚜껑을 살펴봤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힘껏 당겼어요. 뚜껑이 천천히 열리며 아래쪽이 드러났죠. 계단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좁은 계단이 어둠 속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아래에서 차가운 공기가 올라왔습니다. 지하가 있네요. 도연이 중얼거렸어요. 민호는 계단 입구를 내려다보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내려가 봅시다. 민호가 먼저 계단에 발을 디뎠습니다. 도연이 뒤를 따랐어요. 손전등 빛만이 그들의 길을 비췄죠. 계단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20개가 넘는 계단을 내려가자 좁은 통로가 나타났어요. 양쪽 벽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바닷물이에요.
도연이 벽을 만지며 말했어요. 지하가 해수면 아래까지 내려가 있나 봅니다. 통로를 따라 걷자 또 다른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민호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꿈속에서 본 그 철문과 똑같았습니다. 녹슬고 낡은 철문. 손잡이는 차갑고 축축했어요. 이거예요. 꿈에서 본 게 이거였어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도연이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준비되셨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철문을 밀었어요. 문이 천천히 열리며 안쪽이 드러났습니다. 냉동 창고였어요. 낡은 냉동고들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전원이 꺼져 있었지만 몇 개는 희미하게 불빛이 들어왔어요. 윙윙거리는 모터 소리가 들렸죠. 민호는 한 걸음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어요. 손전등 불빛이 벽면을 비쳤습니다. 그때 민호의 눈에 뭔가가 들어왔어요. 바닥에 떨어진 작은 물건. 민호는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명찰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사진과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사진은 바래져 있었지만 이름은 선명했습니다. 윤지연, 남해중앙중학교. 민호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솟아 올랐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아내 거예요. 아내가 여기 있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도연은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다른 흔적을 찾았죠. 여기 이것 좀 보세요. 도연이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민호는 명찰을 꽉 쥐고 그쪽으로 갔어요. 파손된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화면은 깨져 있었지만 뒷면 케이스를 보는 순간 민호는 알 수 있었어요. 지연의 휴대폰이었습니다. 민호가 결혼기념일에 선물한 케이스였거든요. 연보라색 케이스에 작은 꽃무늬가 있었죠. 맞아요. 이거 지연이 거예요. 민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봤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거였죠. 도연은 냉동고 하나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벽면에 긁힌 자국들이 있었어요. 손톱으로 긁은 것처럼 보였죠. 여기서 뭔가 끔찍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어요. 신태곤 그 자식이. 그때였습니다. 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였습니다. 여러 명이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였죠. 민호와 도연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요. 도연이 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통로에서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누가 여기 들어왔어? 확인해봐. 민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도연은 재빨리 손전등을 끄고 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쪽으로요. 도연은 민호를 냉동고 뒤편으로 끌고 갔어요. 좁은 공간이었지만 몸을 숨길 수는 있었죠. 두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철문이 벌컥 열리며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3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데? 분명히 문이 열려 있었어. 쥐새끼가 연 거 아니야? 남자들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한 명이 바닥에 떨어진 명찰을 발견했어요. 이거 뭐야? 남자가 명찰을 집어들었습니다. 민호는 이를 악물었어요. 도연이 민호의 팔을 꽉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움직이지 말라는 신호였죠. 모르겠는데. 예전 거 아냐? 사장님한테 보고해야 되나? 아니야. 그냥 치워.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남자는 명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냉동고 몇 개를 확인한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 잠가. 응.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가 들렸죠. 민호와 도연은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죠. 갇혔습니다.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호는 일어나 철문으로 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젠장. 민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쾅쾅거리는 소리만 울릴 뿐이었어요. 이 지하 깊은 곳에서는 누구도 들을 수 없었죠. 도연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전파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지하라 신호가 안 잡히네요. 민호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내가 여기 있었어요. 이 차갑고 어두운 곳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지연아, 미안해. 내가 늦었어. 민호는 중얼거리며 명찰을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플라스틱 모서리가 박혔어요. 도연은 방안을 살피며 다른 출구를 찾았습니다. 손전등을 다시 켜고 벽면을 따라 걸었어요. 저기 환풍구가 있네요. 도연이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환풍구가 보였어요. 하지만 너무 높았고 사람이 빠져나갈 만큼 크지도 않았죠. 일단 진정하고 방법을 찾아봅시다. 도연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어둠을 바라봤어요. 냉동고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마치 관들처럼. 그리고 그 순간 민호는 깨달았어요. 자신도 아내처럼 이곳에 갇힐 수 있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더 나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딸 유라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내의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나갈 방법이 있을 겁니다. 민호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목소리에 힘을 실었죠. 꼭 나가서 이 자식들을 다 잡을 겁니다. 도연은 민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의 눈에는 같은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둠은 깊었지만 그들의 의지는 더 강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민호와 도연은 냉동 창고 안에서 탈출구를 찾고 있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벽면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죠. 다른 문은 없나요? 민호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문 하나뿐입니다. 환풍구도 너무 작고요. 민호는 벽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콘크리트였어요. 손가락 끝이 시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죠. 시간이 흘러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어요. 여전히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배터리는 60%였죠. 화면을 보다가 민호는 문득 유라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집에 혼자 있겠네요. 저녁은 먹었을까요?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걱정되시죠? 도연이 물었어요.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집에 혼자 있어요. 제가 오늘 안 들어간다고 말도 안 했는데 나가면 바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여기서 나가는데 집중해야 해요. 도연은 냉동고 하나를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공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중에서 드라이버 하나를 꺼냈죠. 철문 경첩을 뜯어볼까요? 두 사람은 철문으로 갔습니다. 도연이 손전등을 비추는 동안 민호는 드라이버로 경첩 나사를 풀려고 했어요. 하지만 나사는 녹이 슬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민호는 좌절감에 벽을 쳤어요. 주먹이 콘크리트에 부딪히며 통증이 왔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죠. 진정하세요.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도연은 다시 방안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벽 한쪽에 난 작은 틈새를 발견했어요. 여기 좀 보세요. 민호가 다가갔습니다. 벽면 아래쪽에 손가락 2개 정도 들어갈 만한 틈이 있었어요. 손전등을 비추자 그 너머로 공간이 보였죠. 배수구 같은데요. 바닷물이 차올랐을 때를 대비한 것 같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고 틈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드라이버로 틈 주변을 긁어냈습니다. 시멘트가 부스러지며 떨어졌어요. 오래되어서 약해졌네요. 넓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교대로 작업했습니다. 드라이버로 긁고 손으로 부스러진 시멘트를 떼어냈어요. 손끝이 까지고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죠.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틈은 점점 넓어졌어요. 이제 주먹이 들어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민호는 손을 넣어 반대편을 더듬었어요. 뭔가 만져져요. 파이프 같은데. 민호는 파이프를 잡고 힘껏 당겼습니다. 녹슨 파이프가 삐걱거리며 움직였어요. 조금 더 힘을 주자 파이프가 벽에서 떨어져 나왔죠.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틈새로 흘러들어왔어요. 민호와 도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물은 계속 밀려들었고 바닥이 젖기 시작했죠. 이거 위험한데요. 도연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오히려 희망을 봤습니다. 물이 차면 수압으로 문이 열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위로 뜰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도연의 말이 끊겼어요. 둘 다 같은 생각을 했죠. 익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물은 빠르게 차올랐습니다. 발목까지 찼어요. 그리고 무릎까지. 차가운 물이 옷을 적셨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도연 씨, 미안합니다. 제 때문에.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도연은 철문을 다시 밀어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열리지 않았어요. 물이 허리까지 찼습니다. 냉동고들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어요. 전기가 통하는 냉동고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냄새가 났죠. 위험해요. 이쪽으로 오세요. 도연이 민호를 구석으로 끌고 갔어요.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졌어요. 민호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습니다. 환풍구가 보였어요. 물이 더 차오르면 닿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저 환풍구로 나가야 합니다. 너무 작은데요. 해봐야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이 목까지 찼습니다. 민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발로 바닥을 차고 위로 올라갔죠. 손이 환풍구 격자에 닿았어요. 민호는 격자를 잡고 힘껏 당겼습니다. 녹슨 격자가 약간 움직였어요. 다시 한번 힘을 주자 격자가 떨어져 나갔죠. 구멍이 열렸습니다. 민호는 머리를 구멍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좁았지만 들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어깨를 비틀며 천천히 기어 올라갔죠. 환풍구 통로는 좁고 어두웠어요. 하지만 앞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출구가 있다는 뜻이었죠. 민호는 온 힘을 다해 기어갔습니다. 팔꿈치가 벽에 부딪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2미터쯤 기어가자 빛이 보였습니다. 도연 씨, 여기 출구 있어요. 민호는 소리쳤어요. 뒤에서 도연이 기어오는 소리가 들렸죠. 민호는 출구 격자를 밀었습니다. 격자가 떨어지며 밖이 드러났어요. 창고 밖이었습니다. 민호는 몸을 빼내 바닥에 떨어졌죠.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민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떨렸어요. 도연도 곧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바닥에 누워 한참을 숨을 고르했어요. 살았네요. 도연이 중얼거렸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젖어 있었지만 다행히 작동했어요.
신호가 잡혔습니다. 민호는 급히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받지 않았죠.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민호는 집 전화로 걸었어요. 벨소리가 여러 번 울렸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는 거야? 민호는 다시 유라 휴대폰으로 전화했어요. 이번에는 연결음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전원이 꺼진 거였죠. 도연 씨, 집에 가봐야겠어요. 딸이 전화를 안 받아요. 알겠습니다. 빨리 가시죠. 두 사람은 일어나 창고를 빠져나갔습니다. 항구는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멀리서 파도 소리만 들렸죠. 트럭까지 뛰어갔습니다. 옷이 젖어서 무거웠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민호는 트럭에 올라타며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 학교는 오후 4시에 끝나요. 유라는 5시간 넘게 혼자 있었던 거였죠. 빨리 가주세요. 민호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엔진을 걸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어요. 민호는 창밖을 보며 계속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결되지 않았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3시간이 걸렸습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민호는 집 앞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트럭에서 뛰어내렸어요.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갔죠. 유라야, 유라야. 불을 켰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유라의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지만 유라는 없었죠. 민호는 집 안을 뒤졌습니다. 화장실, 부엌, 다락방. 어디에도 유라가 없었어요. 그때 민호의 눈에 뭔가가 들어왔습니다. 거실 바닥에 물자국이 있었어요. 젖은 발자국이 현관에서 유라 방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무릎을 꿇고 발자국을 만졌어요. 축축했습니다. 코를 가까이 대자 바닷물 냄새가 났죠. 식탁 위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어요. 엄마가 데리러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유라의 필체였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평소보다 흔들렸어요. 서두른 것 같았죠. 민호는 쪽지를 꽉 쥐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쪽지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신태곤 놈들이 데려간 겁니다. 제 딸을, 내 딸을.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공포가 뒤섞였습니다. 주먹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도연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민호가 도연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은 안 돼요. 아내 기록을 지운 것도 경찰이었어요. 저들한테 내부에 사람이 있어요. 도연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바다가 보였습니다. 멀리서 등대불이 깜빡였죠. 직접 찾아야죠. 저들이 딸을 어디로 데려갔는지. 민호의 눈빛이 변했어요. 슬픔은 사라지고 차가운 결의만 남았습니다. 도연 씨, 신태곤 휴대폰 번호 추적할 수 있나요? 시도해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해주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민호는 유라 방으로 갔어요. 침대 위에는 유라의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오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가 안 들어와요. 전화도 안 받아요. 무서워요. 엄마, 어디 계세요? 그 아래 급하게 휘갈긴 글씨가 있었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민호는 일기장을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유라야, 아빠가 꼭 찾을게. 꼭.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딸을 구해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 1시, 도연은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찾았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는 급히 다가가 화면을 봤습니다. 신태곤의 휴대폰 위치가 지도에 표시되어 있었죠. 지금 어디죠? 남해안 쪽입니다. 여수 근처 작은 섬이에요. 이름은 검은섬. 도연은 지도를 확대했어요. 외딴 섬이었습니다. 본토에서 10km 떨어진 곳이었죠. 거기 뭐가 있나요? 폐조선소가 있었다고 나오네요. 10년 전에 문을 닫았대요. 민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거기에 유라가 있을 거예요. 틀림없었죠. 지금 바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배가 필요해요. 그리고 새벽에는 위험. 시간이 없어요. 지금 가야 해요. 민호의 목소리는 절박했어요. 도연은 민호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항구에 제 친구가 작은 배를 가지고 있어요. 빌려달라고 할게요. 두 사람은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민호는 유라의 일기장을 품에 넣었어요. 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죠. 트럭을 타고 항구로 향했습니다. 새벽 2시,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죠. 항구까지 1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입구를 지날 때 갑자기 빨간불이 번쩍였어요.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차였어요. 차를 세우세요.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은 당황하며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멈췄죠. 경찰차에서 2명의 경찰관이 내렸습니다. 그중 한 명은 박순철이었어요.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왔죠. 정민호 씨 내리세요. 순철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민호는 창문을 내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부산항 신항에서 불법 침입 신고가 들어왔어요. 당신이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신태곤 쪽에서 신고한 거였죠.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 딸이 실종됐다고요. 지금 찾으러 가는 중이에요. 그건 조사 후에 밝혀지겠죠. 일단 동행하시죠. 순철은 차 문을 열었어요. 민호는 저항하려 했지만 다른 경찰관이 다가와 팔을 잡았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힘들게 하지 마시고. 민호는 트럭에서 끌려내렸어요.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뼈를 파고들었죠. 도연 씨도 같이 가시죠. 순철이 도연을 봤어요.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죠? 공범 혐의입니다. 조사받으러 가시죠. 도연도 수갑이 채워졌어요. 두 사람은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위험에 빠져 있는데 자신은 이렇게 잡혀가고 있었죠. 파출소에 도착한 건 새벽 3시였습니다. 민호는 작은 독방에 갇혔어요. 시멘트 벽과 철창, 그리고 딱딱한 침대만 있는 좁은 공간이었죠. 형광등이 윙윙거리며 차가운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1년 동안 참아왔던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1번, 2번, 여러 번. 손등이 까지고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마음의 고통이 훨씬 더 컸거든요. 지연아, 유라야. 민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눈을 감자 아내와 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때였습니다.
독방 안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구석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린 여자였어요. 물방울이 바닥에 똑똑 떨어졌죠. 지연이? 민호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창백하고 차가운 얼굴이었죠. 민호야. 목소리는 물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일그러져 있었어요. 민호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지연아, 정말 너야? 어떻게? 깊은 물 밑에. 아직 거기 있어. 지연의 목소리가 희미해졌어요. 그녀의 손이 천천히 올라와 민호의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문을 열어야 해. 철문을. 무슨 문? 어디에 있는 문이야? 민호는 다급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지연의 모습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라를 구해줘. 제발. 그 순간 옆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민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라가 거기 서 있었어요. 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옷이 젖어 있었죠. 유라야. 민호는 달려가 딸을 안으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허공을 스쳤습니다. 유라의 몸은 실체가 없었죠. 아빠, 무서워요. 여기 춥고 어두워요. 어디야? 내가 어디 있는지 말해줘. 물냄새가 나요. 배 안 같아요. 금속 소리가 들려요. 유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모습도 흐려졌습니다. 유라야, 가지마. 유라야. 민호는 소리쳤어요. 하지만 지연과 유라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형광등이 다시 정상적으로 켜졌어요. 독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물자국만 남아 있었죠. 민호는 무릎을 꿇고 물자국을 만졌습니다. 축축했어요. 환각이 아니었어요. 뭔가 진짜 여기 있었던 거였죠. 민호는 물자국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물자국은 벽 쪽으로 이어졌어요. 벽 아래 구석에서 멈춰 있었죠. 민호는 그곳으로 기어갔습니다. 벽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작은 틈새가 있었습니다. 시멘트가 금이 가 있었어요. 민호는 손가락을 틈에 넣어봤습니다. 시멘트 조각이 부스러졌죠. 뒤쪽으로 공간이 있었어요. 금속 파이프가 만져졌습니다. 민호는 시멘트를 더 떼어냈어요. 틈이 점점 넓어졌습니다. 손이 들어갈 정도가 되었죠. 파이프를 따라 더듬자 뭔가 열려있는 공간이 느껴졌어요. 배수로였습니다. 민호는 힘을 다해 시멘트를 부쉈어요. 침대 다리를 뜯어 도구로 썼습니다. 1시간쯤 작업하자 사람이 빠져나갈 만한 구멍이 생겼죠. 새벽 5시였습니다. 민호는 구멍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는 있었죠. 파이프를 따라 기어갔습니다. 2미터쯤 가자 위쪽으로 빛이 보였어요. 맨홀 뚜껑이었습니다. 민호는 뚜껑을 밀어 올렸어요. 새벽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밖으로 기어 나왔어요. 파출소 뒤편 골목이었습니다. 민호는 재빨리 일어나 주변을 살폈어요. 도연이 보였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민호는 달려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도연이 민호를 잡아당겼죠. 어떻게 나오셨어요? 설명할 시간 없어요. 빨리 가야 해요. 두 사람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연의 트럭이 모퉁이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차는 어떻게? 제가 좀 전에 풀려났어요. 증거가 없다면서요. 그래서 빨리 차를 가져왔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수석에 올라탔어요. 도연이 운전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검은 섬으로 가시는 거죠? 네. 신태곤이 아직 거기 있나요? 도연은 휴대폰으로 확인했어요. 네. 위치가 그대로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냈어요.
뭔데요? 내일 새벽 4시에 배가 출항한대요. 목적지는 중국이에요. 민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유라를 국외로 밀반출하려는 거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도연은 시계를 봤어요. 23시간입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수평선에서 빛이 번지고 있었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도연 씨,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알고 있어요. 저도 각오했어요. 도연은 엑셀을 밟았어요. 트럭이 속도를 냈습니다. 민호는 주머니 속 반지를 만졌어요. 아내의 반지. 그리고 품속에는 딸의 일기장이 있었죠. 지연아, 유라야.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꼭 끝낼게. 민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슬픔도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하나의 목표만 남았죠. 가족을 되찾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트럭은 동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호에게 그 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어둠 속에 갇힌 딸의 모습만 보였죠. 그리고 그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 민호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6시 민호와 도연은 작은 어선에 올랐습니다. 도연의 친구가 빌려준 배였어요. 낡았지만 엔진은 괜찮았죠. 민호는 선실에 앉아 검은 섬을 향해 뻗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배를 흔들었어요. 하늘은 흐렸고 비가 올 것처럼 바람이 거세게 불었죠. 폭풍이 오려나 봐요. 도연이 키를 잡으며 말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에서 아내의 명찰을 꺼내 손에 쥐었어요. 플라스틱이 차갑게 느껴졌죠. 지연아, 이제 다 끝낼게. 3시간이 걸렸습니다. 오전 9시 검은 섬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작은 섬이었습니다. 바위투성이의 해안과 녹슨 철골 구조물들이 보였죠. 폐조선소였습니다. 10년 전까지 배를 만들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버려진 채 방치되어 있었어요. 거대한 크레인이 녹슬어 기울어져 있었고 창고 건물들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저기 배가 있어요. 도연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부두에 화물선 한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해룡호였죠.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보이나요? 갑판에 2명 있네요. 경비 서는 것 같아요. 도연은 쌍안경을 내렸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쥐었어요. 몰래 들어가야 해요. 2 사람은 섬 반대편으로 배를 돌렸습니다. 바위 사이에 작은 만이 있었어요. 거기에 배를 대고 내렸죠.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차갑고 거친 파도가 몸을 때렸어요. 민호는 이를 악물고 바위를 붙잡으며 해안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연이 뒤를 따랐어요. 2 사람은 축축한 옷을 짜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 창고 쪽으로 가요. 민호가 앞장섰습니다. 바위와 녹슨 철판 사이로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걸었죠. 폐창고에 도착했습니다.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은 어두웠습니다. 민호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컨테이너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회색의 녹슨 컨테이너들이었죠. 그 사이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저기 저 사람. 도연이 속삭였어요. 컨테이너 옆에 서 있는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얼굴에 상처가 있었죠. 신태곤이었습니다. 민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자가 아내를 죽였고 딸을 납치한 거였죠.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일단 유라부터 찾아야 해요. 도연이 민호의 어깨를 잡았어요. 민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창고 뒤편으로 돌아갔어요. 작은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녹슬어 약해 보였죠. 도연이 철판 조각으로 자물쇠를 부쉈어요. 딸깍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떨어졌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녹슨 철과 기름 그리고 무언가 차갑고 죽은 냄새였어요. 컨테이너들 사이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멀리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밤에 다 실어야 해. 알았어. 서두르자. 민호는 한 컨테이너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도연도 옆에 붙었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죠. 남자들이 지나갔습니다. 민호는 기다렸다가 다시 움직였어요. 컨테이너 문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잠겨 있었죠. 하지만 끝에서 세 번째 컨테이너 문이 열려 있었어요. 민호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이 보였어요. 냉동 박스들이었습니다. 흰색 스티로폼 박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얼음이 녹아내리며 물이 고여 있었죠.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박스 하나를 열었습니다. 얼음 속에 비닐봉지가 있었어요. 안에는 붉은색 물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숨이 막혔어요. 손이 떨려 박스를 떨어뜨렸습니다. 박스가 바닥에 떨어지며 얼음이 흩어졌죠. 이 미친 자식들. 도연이 이를 갈았어요.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다른 컨테이너로 갔습니다. 유라를 찾아야 했어요. 다음 컨테이너를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그 다음도 비어 있었죠. 민호는 점점 더 조급해졌습니다. 마지막 컨테이너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신음소리였어요. 민호는 귀를 문에 갖다 댔습니다. 유라야?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사람 소리였습니다. 민호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자물쇠가 걸려 있었어요. 도연 씨, 여기요. 도연이 달려왔습니다. 철판으로 자물쇠를 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자물쇠가 부러졌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안은 어두웠습니다. 손전등을 켜자 구석에 웅크린 사람들이 보였어요. 3명의 여자와 1명의 아이였죠. 유라야. 민호는 달려갔습니다. 구석에 있던 소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유라였습니다. 아빠. 유라의 목소리는 약했어요. 민호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작은 몸이었죠.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빠가 왔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닦지 않았어요. 그냥 딸을 안고 있었죠. 다른 분들은 누구세요? 도연이 물었어요. 여자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도 잡혀왔어요. 3일 전에. 빨리 나가야 해요. 민호는 유라를 일으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민호가 업었죠. 모두 따라오세요. 도연이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밖으로 나오는 순간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남자 2명이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유라를 내려놓고 앞으로 섰어요. 도연도 긴장한 얼굴로 남자들을 봤습니다. 물러서세요. 우리는 가족을 데리러 온 것뿐이에요. 늦었어. 어차피 다 끝날 거야. 남자 중 하나가 방아쇠에 손을 걸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남자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고 반대편에서 불길이 치솟았어요. 뭐야, 저건? 남자들이 당황하며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도연이 민호를 잡아 끌었어요. 지금이에요. 뛰세요. 모두 뛰었습니다.
민호는 유라를 다시 업고 창고 출구로 달렸어요. 뒤에서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고함과 발소리였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거센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민호는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계속 뛰었어요. 저쪽이에요. 도연이 해안 쪽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탕! 도연이 비틀거렸습니다. 어깨를 감싸 쥐었어요. 피가 흘러나왔죠. 도연 씨, 괜찮아요. 계속 가세요. 도연은 이를 악물고 다시 뛰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느려졌어요. 민호는 유라를 내려놓았습니다. 유라야, 저 바위까지 뛰어. 저기 배가 있어. 아빠는? 아빠는 바로 갈게. 어서 가. 유라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여자들과 함께 바위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민호는 도연을 부축했어요. 갈 수 있어요? 가야죠. 두 사람은 함께 움직였습니다. 뒤에서 남자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배가 보였어요. 유라와 여자들이 배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도연을 배에 태웠어요. 빨리 출발하세요. 당신은요? 제가 끊을게요. 민호는 밧줄을 풀었습니다. 배가 천천히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신태곤이 나타났습니다. 부두 끝에 서 있었어요. 손에 총을 들고 있었죠. 정민호. 태곤이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는 돌아섰어요. 내 놈이 내 아내를 죽였지. 안타깝지만 사업이었어. 개인적인 건 아니야. 태곤은 총을 겨눴습니다. 하지만 내 놈은 너무 많이 알았어. 그래서 딸도 데려갈 수밖에 없었지. 민호는 주먹을 쥐었어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내 아내가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 태곤이 비웃었어요. 울면서 딸 이름을 불렀지. 유라, 유라 하면서. 불쌍했어.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달려들었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태곤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했습니다. 총이 바다로 떨어졌어요. 두 사람은 바닥에 엉켜 구르며 서로를 쳤습니다. 민호의 주먹이 태곤의 얼굴을 때렸어요. 피가 튀었죠. 내 가족을 돌려줘. 민호는 소리치며 계속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태곤이 쓰러졌어요. 민호는 일어나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죠.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경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도연이 신고한 거였죠. 민호는 비를 맞으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유라가 탄 배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안전한 곳으로 가고 있었죠. 민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아내의 반지를 꺼냈어요. 지연아, 이제 편히 쉬어. 유라는 내가 지킬게. 빗물이 반지를 씻어냈습니다. 녹이 벗겨지며 금빛이 드러났어요. 그 안에 새겨진 약속이 다시 빛났습니다. 영원히 함께.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1월 23일, 민호는 법정 복도에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차갑지만 밝은 빛이었죠. 재판정 문이 열렸어요. 피고인 신태곤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끝났어요.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신태곤과 그의 조직원 8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불법 장기 밀매, 살인, 납치, 모든 죄목이 인정됐죠. 경찰 내부 조사도 진행되었습니다. 기록을 삭제한 경찰관 2명이 구속됐어요. 박순철도 그중 한 명이었죠. 민호는 법정을 나와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난 3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구조된 유라는 이틀 동안 병원에 입원했었죠. 탈수와 영양실조가 심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함께 구출된 3명의 여성들도 모두 가족품으로 돌아갔어요. 도연은 어깨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이 더뎠지만 지금은 거의 나았어요. 민호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도연이 서 있었어요. 왼팔에는 아직 보호대를 하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죠. 끝났네요. 도연이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진짜 끝났어요. 최성훈 씨 가족분들한테도 알렸어요. 10년 만에 진실을 알게 됐다고,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는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도연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비둘기들이 날아갔습니다. 유라는 어때요? 도연이 물었어요. 민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아지고 있어요. 천천히요. 악몽을 꾸긴 하지만 전보다는 나아졌어요. 시간이 약이겠죠. 그러길 바래요. 법원을 나온 민호는 주차장에서 트럭에 올랐습니다. 이제 익숙해진 도연의 낡은 트럭이었어요. 도연이 빌려준 거였죠. 집으로 가는 길에 민호는 추모비가 있는 언덕에 들렀습니다. 오후 2시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민호는 코트 깃을 세우고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추모비 앞에 섰어요.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 윤지연을 기억하며 비석의 글자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옆에 작은 명패가 하나 더 있었어요. 2024년 10월 15일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민호가 직접 만든 명패였어요. 작은 글씨였지만 의미는 컸죠. 민호는 무릎을 꿇고 비석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하얀 국화였어요. 지연이 좋아하던 꽃이었죠. 지연아, 드디어 해냈어.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다 밝혀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어요. 깨끗이 닦은 금반지였습니다. 이거 돌려줄게. 내가 마지막까지 끼고 있던 거잖아. 민호는 반지를 비석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햇살이 반지를 비추며 반짝였습니다. 유라는 잘 크고 있어. 많이 힘들어했지만 강한 아이야. 너를 닮아서 내가 잘 키울게. 약속해.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죠. 민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지연은 아직 살아 있었어요.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고 유라의 도시락을 싸주고 학교에 가면서 손을 흔들어 주던 사람이었죠. 이제 그 모습은 추억 속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알았어요. 지연이 준 사랑과 기억은 여전히 자신과 유라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사랑해, 지연아. 항상 사랑할게. 민호는 일어나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앞을 봐야 할 때였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김치찌개 냄새였습니다. 민호는 놀라 부엌으로 갔어요. 유라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라야? 유라가 돌아보며 미소 지었어요. 3개월 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직 조금 여인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죠. 아빠, 배고프실 것 같아서요. 엄마가 해주시던 김치찌개 만들어 봤어요. 민호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유라가 엄마 이야기를 스스로 꺼낸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민호는 유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유라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 이제 괜찮아요. 무서운 꿈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상담 선생님이 그러는데 제가 많이 강해졌대요. 아빠가 절 구하러 와준 게 큰 힘이 됐대요. 민호는 유라를 꼭 안았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몸이었어요. 유라야, 앞으로는 아빠가 항상 너를 지킬게. 절대로 혼자 두지 않을게. 알아요, 아빠. 그리고 엄마도 하늘에서 우리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유라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민호와 유라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요. 아빠, 저 고등학생 되면 해양구조대원이 될 거예요. 유라가 말했어요. 민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네. 아빠처럼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 같은 사람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하고 싶어요. 민호는 딸의 눈을 바라봤어요. 거기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을 딛고 일어선 강인함이 있었죠. 좋아. 아빠가 도와줄게. 식사를 마친 뒤 민호는 유라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녁 6시 항구에는 어선들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빨간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죠. 민호와 유라는 방파제 끝까지 걸었습니다. 파도가 철썩거리며 밀려왔어요. 아빠, 무섭지 않아요? 유라가 물었어요. 민호는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 바다가 엄마를 앗아갔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알아. 바다는 그냥 바다일 뿐이야. 나쁜 건 사람들이었어. 저도 그래요. 바다는 예쁜데 나쁜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유라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죠?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천천히 함께.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민호는 생각했어요. 1년 전 모든 게 무너졌을 때는 절대 이 순간이 올 줄 몰랐다고. 하지만 지금 딸과 손을 잡고 서 있는 이 순간이 왔죠. 완벽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여전히 없었고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아갈 이유는 여전히 있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이 작은 생명, 유라였습니다. 아빠, 저기 봐요. 돌고래예요. 유라가 바다를 가리켰어요. 정말로 돌고래 2마리가 물 위로 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은빛 물보라를 일으키며요. 와, 정말 오랜만이다. 민호는 웃었어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유라도 웃었죠. 그들의 웃음소리가 바다 위로 퍼져나갔어요. 일주일 후 민호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촌계에서 해양 안전 교육을 맡게 되었어요. 어린 학생들에게 바다의 위험과 안전 수칙을 가르치는 일이었죠. 도연도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낚시점을 정리하고 해양수사 컨설턴트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경찰과 협력해 불법 어업과 해양 범죄를 막는 일이었죠.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함께 바다에 나가 낚시를 했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어느 날 민호가 물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놓쳤던 걸 다시 찾았으니까요. 뭐요? 정의에 대한 믿음이요.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믿음도요. 민호는 미소 지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덕분에 제가 정말 지켜야 할 게 뭔지 알았어요.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2025년 4월
추모비 주변에는 들꽃이 피어났습니다. 민호와 유라는 매주 그곳을 찾아 꽃을 심었죠.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 민호는 유라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거 내 거야. 상자를 열자 안에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깨끗이 닦여 반짝이고 있었어요. 엄마 반지예요? 응, 내가 가지고 있어. 엄마의 사랑과 약속을 기억하렴. 유라는 조심스럽게 반지를 꺼내 햇빛에 비춰봤어요. 안쪽에 새겨진 글자가 보였습니다. M 언드 J forever. 아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민호와 지연, 영원히 함께라는 뜻이야.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민호와 지연과 유라, 영원히 함께라고. 유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반지를 목에 걸 수 있는 작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평생 간직할게요, 아빠. 그래.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걸 보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하고. 두 사람은 언덕을 내려와 해안을 따라 걸었어요.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고 바람은 여전히 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로가 되었죠.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지연아, 우리 잘 살고 있어. 유라도 나도. 내가 안심할 수 있게.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살게. 바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느낄 수 있었어요. 아내가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민호와 유라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새로운 내일을 향해 함께.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그 용기가 없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정민호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딸을 되찾을 수 있었고 10년간 감춰졌던 진실이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쉽게 놓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나요? 혹시 이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포기하지 말라는 용기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을 더욱 아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공유 버튼을 눌러 더 많은 분들과 이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눠주신다면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분명 돌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소중한 사람들을 꼭 안아주세요.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